1936년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장. 조선과 일본에서 모여든 고미술 수집가들이 조선 백자 한 점을 주시하고 있었다. 경매가가 순식간에 5,000원을 넘어서면서 경쟁자는 단 2사람만이 남았다. 4,500원. 고약구주 14,580원. 마침내 백자의 주인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경성구락부 설립 이래 최고의 경매가로 낙찰된 청화백자 양각진사철제 난국초충문경. 이날 경매의 주인공은 바로 무명의 조선 청년 간송 전영필이었다. 우린 얼마 전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상징과도 같은 국보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데 얼마나 무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간송 전형필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땅의 문화유산이 약탈당하던 때 전형필은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간송미술관. (1년에 2번) 열리는 특별 전시회에서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주제에 따라 전시된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장승업 화파전. 장승업의 그림 40여 점을 포함해 그의 제자들의 작품 100여 점을 함께 선보였다. 빼어난 회화미가 돋보이는 장승업의 대표작들을 비롯해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됐다. 너무너무 수작들이 많고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이 공개가 돼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좀 색깔 별로 없고 좀 산분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영화 취화선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오원 장승업은 조선조 말 최고의 천재 화가였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그의 놀라운 천재성과 예술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생한 묘사와 빼어난 작품성은 오원 장승업의 작품 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원 장승업뿐만 아니라 겸재정선, 단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주요 작품들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화뿐만 아니라 청자와 백자, 불상 등 총 5,000여 점에 달하는 우리 문화유산이 이곳에 수장되어 있다. 그 중에는 국보 14점과 보물 12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 빛나는 문화유산들을 수집한 이가 바로 간송 전형필이다.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유산 중에는 단순히 문화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소중한 보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훈민정음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원본은 현재 단 한 권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 원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을 만큼 대단히 귀중한 유산이다. 창제 원리에서 가장 소상한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글의 제자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훈민정음 원본을 통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아낸 글자임이 밝혀졌다. 비로소 한글 창제의 비밀이 풀린 것이다. 그것이 발견 안 됐더라면은 우리가 우리 글에 대한 훌륭하다고 하는 말만 했지 그 훌륭한 그 장점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훌륭하다고 하는 자랑은 자랑으로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조선어 학회를 탄압하는 등 극단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 엄혹한 때 전영필은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책값이 1,000원이랍니다. 귀한 자료일수록 제 값을 치러야지요. 10,000원 드릴 테니 구입하세요. 예. 일본 당국이 이 사실을 알면 훈민정음은 다시 우리 민족의 손에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었다. 전영필은 집 10채 값에 해당하는 10,000원을 지급하고 훈민정음을 입수해 비밀리에 보관하다 해방 후 공개했다. 현재 훈민정음 원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자 원리가 밝혀진 글자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고려 청자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청자의 대명사처럼 배워봤던 국보 68호 상감 청자 운항문 매병. 오늘날 우리가 이 국보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백미로 꼽히는 상감청자 운항문매병. 풍만하면서도 유연한 곡선의 흐름이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한다.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문양은 고려의 독창적인 상감기법의 절정을 보여준다. 단연 현존하는 고려 청자 중 최고의 걸작이다. 그 어깨가 과장됐고 그다음에 허리가 잘록해서 밑으로 퍼졌죠. 그러니까 그 선의 흐름이 작은 입이 큰 몸체를 탁 붙잡고 있는데 그 입이 아주 잘생겼어요. 분명하게 탁. 그러니까 작아도 분명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전체를 딱 지탱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군수 월급이 70원이던 시절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영필은 20,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치르고 이 청자를 구입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그 원나라 청화백자가 작년도에 그 영국 경매에서 영국 크리스트 경매인가 그 경매에서 288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도자기로서는 그 17세기 때 철화백자 용항아리가 64억에 역시 그 미국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비교해서 그 시대변으로 볼 때나 또 예술성으로 볼 때 그 288억에 팔린 중국 그 청화백자 항아리보다는 월등히 더 높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상감청자 운항문매병의 진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료가 남아있다.
1970년 도쿄에서 열렸던 동양도자전의 도록이다. 도록에는 당시 도자전에 나왔던 한중일 3국의 도자기 340점이 실려있다. 그중 대표작 9점을 선별해 원색으로 실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상감청자 운항 문매병이다. 昔は私はマスコミに勤めてましたので、こんな素晴らしい、本当に素晴らしいなと、1時間でも2時間でも見てみたいなと思いましたけど、日本での評価はもちろんアジア、広くは東アジア、朝鮮、韓国、高麗、日本含めて、高麗政治の中ではもう一番素晴らしいものだという、そういう最高の評価を聞いております。 전상강 하나 탁힌 탁구 니바이오다스 니바이오. 한 일본인은 산값의 2배를 줄 테니 청자를 팔라는 제안까지 했다. 그러나 전영필은 단호했다. 이 고려 청자 매병보다 더 좋은 청자를 가져온다면 이 매병을 원금에 드리겠소.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전영필이 이익을 줍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인에게서 되찾아온 또 하나의 국보. 신윤복의 풍속 화첩인 해원전신첩이다. 당시 풍속화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던 이 화첩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전영필이었다. 총 30여 점의 그림이 수록된 해원전신첩은 조선 후기 서울 뒷골목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조선시대 전 계층의 다양한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해원전신첩의 중요한 특징이다. 해원은 당시 금기시되던 남녀간의 애정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조선 후기 미술의 영역을 한 단계 넓혔다. 전형필이 얼마나 힘들게 이 그림을 되찾았는지를 오세창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 문화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서화를 수장했기 때문에 우리 미술의 우수성과 독자성이 잘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수장을 하셨습니다. 겸재의 진경산수와 단원과 혜원의 풍속화,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 난초그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도 걸작 중심으로 수장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간송의 컬렉션을 통하지 않으면은 조선 후기의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민족 개화서 연구나 서술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간송 전형필. 그가 지켜낸 것은 그저 보기 좋은 예술품이 아니었다. 예술적인 가치를 넘어선 우리의 민족 문화,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민족 혼을 지켜낸 것이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걸작들, 16점의 국보와 12점의 보물을 포함한 5천여 점의 문화재들을 전형필 한 사람이 수집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간송 전형필은 과연 어떻게 이 많은 문화유산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형필은 서울 종로 대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집은 지금의 종로 4가 일대를 차지하는 99간의 대가였다. 손귀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전형필은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다.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전형필은 12살 되던 해 어이동 보통학교에 입학한다.
한학과 더불어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전영필은 세상에 대한 견문을 키워나간다. 이후 휘문고보에 진학한 전영필은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다. 예체능에도 뛰어났던 그는 휘문고보 4학년 때 야구부 주장을 맡아 일본 원정에서 오사카 중학을 대파하기도 한다. 이 시절 전영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도서 수집이었다. 그의 수필 수서말록에는 도서 수집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다. 도서 수집에 큰 힘이 된 것은 오로지 가족의 이해 덕분이다.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책을 끼고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셨을 뿐 싫은 낯을 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전영필이 10살 되던 해부터 집안 어른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이어졌다. 조부모에 이어 양부와 친형까지 죽으면서 집안의 남자라고는 전영필과 그의 생부만이 남았다. 가족들의 이딴 죽음과 엄청난 재산 상속,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뒤로 한 채 전영필은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슬픔이 사람을 키운다고 했던가, 대학생 전영필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전영필은 대학 시절에도 도서 수집에 열중해 마루젠이라는 서점을 즐겨 찾았다. 전영필이 마루젠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어느 날, あんたその目録をぎっしり馬が指針があるか 일본 학생의 비웃음을 보며 순간 전영필은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목록을 다 채워봐야 조선인이 별 수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들렸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책을 모으면 이런 목록을 몇 권이라도 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일을 계기로 전영필은 조선의 훌륭한 문화를 입증할 도서문고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 무렵 전영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사람이 등장한다. 위창 오세창. 독립투사였던 오세창은 서예가이자 최고의 서화감시관의 소유자였다. 오세창은 우리 역사의 서화가 1000여 명을 정리한 근역서화징이라는 위대한 서화 총서를 집필하고 있었다. 청년 전영필을 오세창에게 소개한 사람은 고등학교 은사였던 춘곡 고희동이었다.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인 고희동은 고교 시절부터 전영필의 예술적인 감각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전영필이 오세창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 오세창과는 40년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둘은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며 자란 오세창의 아들 오일용 씨. 그는 당시 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는 밤중에 아마 12시 전후 됐을 거예요.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웬 하얀 두른매기를 입은 청년하고 집의 아버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인가 듣기 위해서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고서화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후 전영필은 오세창의 집을 드나들며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공부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갔다. 오세창은 전영필이 작품을 가져올 때마다 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정리한 글을 남겼다. 뭘 이런 게 쓰시는 게 있으면 이건 그 요전에 너 얼마 전에 했던 그 전영필 씨가 이걸 샀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건 아주 기가 막힌 보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가 막힌 보물이라는 게 칭찬하는 뜻을 지금 쓰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기억나는 게 그 겸재 그림, 현재 심사장 현재 그림 소상 8경도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다란 게 있어요. 두 마리로 그냥 이만해. 응? 전영필은 오세창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식민지 조선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암울했던 시기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복이라고 했다. 전영필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자각하던 그 시기,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더없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민족 말살 정책 아래서 조선의 역사,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영필이 목격한 우리 문화유산의 처지 또한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경천사지 10층 석탑. 높이 13m의 웅장한 규모와 섬세한 부조는 고려 석탑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런데 경천사에 있어야 할 탑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래 개풍군 경천사터에 있었다. 그런데 1907년 일본에 이 탑이 나타난다. 석탑을 일본으로 가져간 사람은 다나카 미쓰아키. 1906년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국내 대신이었다. 그는 주민들의 항의를 제압하며 석탑을 해체해 빼돌렸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당시의 기록을 찾아봤다. 무기를 가진 일본인들이 지역 관리와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탑을 해체하여 운반했다.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이후 국내외의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일본은 결국 탑을 돌려보낸다. 그러나 10년 만에 돌아온 경천사탑은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일본의 문화유산 약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도쿄 오쿠라 슈코칸에는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우리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 정원에는 두 개의 아름다운 탑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가져간 탑들이다. 그중 하나인 팔각 5층 석탑. 고려시대 석조미술을 대표하는 이 석탑이 일본 정원의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출처조차 파악 안 된 우리의 유물 수천 점들이 아직도 지금 일본 거리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사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석이라든가 석탑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현재 외국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연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 반출된 석비라든가 석탑이라든가 부도 같은 것들이 현재는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오사카의 동양도자 박물관은 조선에서 수집한 도자기들을 전시하기 위해 지은 도자 전문 박물관이다. 이곳에 전시된 고려 청자들은 걸작 중의 걸작들만을 모아놓았다고 할 만큼 하나같이 진귀한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려 청자들이 어떻게 일본 박물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1909년 도쿄에서 열렸던 고려 청자 경매전의 도록. 당시 이미 대규모의 경매가 열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자기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자기들이 모두 조선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조선 백자 탄생 후 500년 동안 고려 청자는 무덤 속에서만 존재하는 물건이었다. 일본인이 도구를 하기 전까지 조선인들에게 고려 청자는 낯선 물건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박물관장으로 일했던 한 일본인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완가 박물관에서 고려 청자를 보게 된 고종은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며 이토 히로부미에게 묻는다. 이토가 고려시대의 것이라고 답하자, 이런 물건은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도 차마 도구를 했다고 밝힐 수는 없었다. 이토 히로부미, 그는 초대 조선 통감이자 우리 문화유산 약탈의 선봉장이었다. 고려 청자에 매료됐던 이토 히로부미는 대량으로 도굴품을 사들여 일본 왕족과 정치인들에게 수십 점씩 선물했다. 덕분에 고려 청자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고 일본 골동상들은 닥치는 대로 고분을 파헤쳤다. 개성과 강화의 고려 고분이 파헤쳐졌고 평양, 부여, 경주 등 각지의 고분들이 광풍을 만난 듯 휩쓸려 나갔다. 부장품에 눈먼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고분은 황금알을 낳는 보물창고였다. 고적조사위원이자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이마니시 류는 당시의 참상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군집해 있는 고분이 도굴로 인해 파잔 황폐하는 참상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이고 실로 잔인 혹심의 극치이다. 이는 현대인의 죄악이며 땅에 떨어진 도의를 보려거든 고분 군집지를 가보라. 일제강점기 우리 유물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점의 유물. 10세기 후반 제작된 순하 4년명 청자항아리다. 고려 태조의 사당의 제기로 용도와 제작 연도, 제작자 등의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어 사료 가치가 매우 큰 도자기다. 그런데 경성미술구락부 경매도록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은 이 청자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준다. 고려 왕실의 제기가 꽃병으로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문화유산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민족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암담한 상황.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간송, 전영필이 서 있었다.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것은 곧 한 민족의 삶과 정신을 지켜내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산이 낱낱이 사라져가던 일제 치하, 그 절박함 속에서 전영필은 일생을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통문관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서 전문점이다. 1932년 전영필은 지금의 통문관 자리에 있던 한남 서림을 인수한다.
이후 전영필은 일제에게 빼앗기고 불태워지던 우리의 고서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한다. 우리 문고를 만들겠다는 대학 시절의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전영필의 남다른 뜻이 알려지면서 훌륭한 고서들이 한남서림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수집된 책들은 오늘날 국학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전영필은 결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수집하지 않았다. 그의 문화유산 수집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쟁이었다. 문화재를 수집할 때 그걸 단지 골동가치로 수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문화재를 통해서 미술사 연구를 하고 미술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후손들한테 밝히게 하겠다. 밝혀주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겠다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미술사의 연구를 위해서는 문화재만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관련된 서적, 책들이 많이 있어야죠. 그래서 간송 선생이 그런 목적으로 책을 모으셨는데 전영필의 문화유산 수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존 개스비의 소장품을 인수한 일이었다. 개스비의 소장품 중 하나인 청자 원형 연자. 원숭이 모자의 평화로운 모습을 비색의 신비로움과 잘 조화시킨 빼어난 걸작이다. 국제변호사로 30년 동안 일본에 머물렀던 영국인 존 개스비는 고려 청자에 매료돼 이렇게 최고의 작품들만 모았다. 전영필은 조만간 개스비가 소장품을 처리할 것이라 보고 개스비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들었다. 일본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개스비가 소장품을 모두 처분하고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개스비의 최고급 작품들을 한꺼번에 구입하려면 엄청난 거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망설이면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명확한 일이었다. 어찌 사기 그릇을 사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답을 팔려고 하느냐? 전형필은 5,000석지기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다.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재산은 대부분이 농지였죠. 그런데 이제 그 농지를 갖다 이제 팔아가지고 그런 문화재를 이제 사시니까 뭐 할머니께서 그 당시 그런 걸 잘 이해하시겠어요. 다만 걱정이 되시니까 그렇게 좋은 그 땅을 특히 아주 그 좋은 그 농지를 갖다 파시니까 염려가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1937년 2월 26일 간송은 마침내 동경에 도착한다. 맑은 아침 햇볕이 유리창으로 따뜻이 비치는 응접실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고려자기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향로, 매병, 향압 등 진열된 자기들을 정신없이 보고 있을 때 주인 개스비 씨가 나타났다. This ceramic belongs to Korea. So I'm very, very glad you Koreans take it back. 예, 선생께서 소중히 모은 수집품들 정성껏 보존하겠습니다. 고려 청자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개스비가 소장한 청자들은 대부분 일본 관리들에게서 구입한 것이었다.
그만큼 값비싸고 진귀한 작품들이었다. 전영필이 개스비로부터 인수한 청자들은 국보 석점을 포함한 수십 점의 명품들이었다. 매병과 향로, 연적 유병, 향합 등 최고급 소장품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 종류 또한 다양했다. 우리 문화유산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전영필의 확고한 목적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 팔도에 돈 많은 사람이 단속 하나뿐입니까? 우선 첫째로는 그 목적이 원대했죠. 그래서 우리 미술품을 통해서 이제 요새 말로 바꿔놓은 문화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반드시 밝혀내게 하겠다. 기록만 가지고는 밝혀낼 수가 없죠. 일제 식민사관에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만들어진 문화재, 미술품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복원해내겠다. 연구, 그 후학들 중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올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셨죠.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문화재를 모으시게 됐는데 우선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간송미술관에는 전영필이 일본인들에게 되사온 각종 성물들이 있다. 이 석조 3층 석탑은 일본 오사카 경매전에서 사온 것이다. 전영필은 치열한 경매 끝에 비싼 값을 주고 이 탑을 손에 넣었다. 일본인들은 사찰이나 향교의 성물들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일본의 한 경매에서는 조선 성물이 3,000여 점이나 쏟아져 나왔다. 국보급 성물들도 마구 팔리고 있었다. 전영필이 석조 3층 석탑을 구입한 경매를 주도했던 야마나카는 뉴욕과 파리 등 세계 곳곳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던 국제적인 미술상이었다. 야마나카 상회는 야마나카의 손자 때까지 가업이 이어져 오다 얼마 전부터는 예식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의 상회는 교토를 방문하는 유명 인사들이 꼭 한 번쯤은 들렸다 가는 명소가 됐다. 헬렌 켈러, 에드워드 8세, 록펠러 등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다. 당시의 간판도 잘 보관되어 있다. 일본의 거상 야마나카. 그와 전영필이 정면으로 맞붙는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조선 최고의 백자 한 점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청화백자, 양각진사 철체, 난국초충 문병. 마치 향기를 뿜어내는 듯한 국화와 난초, 풀벌레를 양각으로 새겨넣은 회화미. 청화, 철화, 진사. 3색의 화려한 채색이 돋보이는 이 자기는 조선 백자의 제작 기술이 집대성된 걸작 중의 걸작이다. 지금의 프린스 호텔 자리에는 당시 경성미술구락부가 있었다. 고미술품 경매장이었던 이곳은 합법적인 문화재 약탈장이었다. (1936년 11월 22일) 이날 경매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단연 청화백자 양각진사 철체 난국 초충문병이었다. 경매가는 1,000원, 2,000원으로 빠르게 오르며 순식간에 5,000원을 넘어섰다. 전영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8,000원.
야마나카도 드디어 움직였다. 10,000원.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다. 있지만 고약권. 이제 경쟁은 일본의 거상 야마나카와 조선 청년 전형필 단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12,500원. 있지만 산세원. 13,500원. 500원 단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며 경매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있지만 면세원. 14,500원. 경성미술고락부 경매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었다. 국제적인 거상 야마나카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있지만 연생 고약구주원. 승부는 기울기 시작했다. 14,580원.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날의 경매가 14,580원. 그해 회당 평균 경매 매출액이 13,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 도자기가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아름답잖아요, 봐도. 이거는 가짜를 봐도 아름다우니까. 이건 자연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넓은 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지 않고 그 국화, 꽃이 피는 국화, 그 거기에 난엽을 좀 곁들이고 거기 풀벌레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가만히 보니까 자연이에요, 그냥. 자연이야. 그러니까 31살의 조선 청년 간송 전형필. 조선의 예술사를 복원하겠다는 전형필의 원대한 꿈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열정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수집하던 간송 전형필은 해방과 더불어서 일체의 수집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해방됐으니 누구의 손에 있든 문화유산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전형필은 보성학교를 통한 후학 양성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후원 활동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집가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모은 문화유산으로 왜곡되고 단절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복원할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한 미술사료 연구가에게서 뜻밖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책을 명분 삼아 전형필에게 도움을 청하는 한 화가의 완곡한 편지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국전이 이제 새로 열려가지고 국전을 내놓는 작품은 대작들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작가분들께서 그 화실이 그렇게 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집에는 이제 그런 큰 방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오셔가지고 작품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전형필이 가난한 문인 화가들의 후원과 더불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평생의 꿈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아내고 학술적 토대를 쌓는 것이었다. 한국미술사학계의 1세대인 김원용, 최순우, 황수영, 진홍섭 등과 교류하며 전형필은 본격적으로 미술사 연구를 시작한다. 첫 작업으로 여러 미술사학자들과 함께 동인지 고고미술을 창간한다. 추사의 글씨에서 뽑아낸 글자로 제호를 만들고 원고에 일일이 사진을 붙여 창간호를 완성했다. 이후 고고미술은 우리 미술사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형필이 문화유산을 수집한 목적은 문화유산 그 자체가 아니었다. 문화유산을 통한 우리의 문화사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의 정신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설립과 더불어 간송문화 발간으로 이어졌다. 이런 활동의 중심에는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이 있었다. 전영필은 언젠가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뜻으로 세워진 것이 보화각이다. 건물이 완성되자 오세창은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다는 뜻으로 보화각이라 이름 짓고 그 기쁨을 글로 남겼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문화재하고 간송 그 자신 몸하고는 일체예요. 이게 자기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는 건 다 그분의 그 정신이 그 속에 다 배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고서화에서 그 의미를 읽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귀퀴한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도자기나 성물에서 그 정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돌덩이나 사금파리에 불과하다. 간송 전영필, 그는 우리의 골동서화에서 우리의 삶과 정신을 찾아내고 예술과 역사를 지켜낸 것이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겨놓은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화유산 수호에 일생을 바쳤던 간송 전영필. 그러나 그는 57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의 생은 짧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우리 문화유산의 수많은 걸작들입니다. 간송 전영필. 비록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마음껏 즐기고 아름답게 빛내는 것, 이것이 간송 전영필의 진정한 바람일 겁니다.